여기 서로 다른 지역에 세 곳의 땅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첫 번째는 동해안 바닷가에 자리한 땅이고 두 번째는 이름난 관광지 인근 야산입니다. 양쪽 모두 매물로 나온 땅이라고 치죠. 마지막은 대전 지역에 있는 농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곳의 땅에 펜션을 짓는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동해안 바닷가 땅부터 살펴보죠. 대략 200평 남짓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유명한 해수욕장 인근에 자리 잡았고 땅이 끝나는 지점이 백사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설계만 잘하면 객실에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자리라 펜션을 짓기엔 안성맞춤이네요. 하지만 땅이 조금 작고 땅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아쉽습니다. 대신 계획관리 지역이라 건폐율과 용적률은 여유가 있죠. 두 번째 땅은 사시사철 관광객이 꾸준히 몰리는 관광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 같은 멋진 풍광은 없지만 매입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네요. 유명 관광지를 끼고 있는 위치라 수요는 충분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펜션이 워낙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 고민이죠. 마지막 부지는 매입 비용이 들지 않는 땅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800평 크기의 농지죠. 의뢰인은 농사를 짓기보다는 펜션을 차려 돈을 버는 게 어떨까 싶어 합니다. 굳이 돈을 들여 땅을 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농림지역이라 60평 이상은 신축이 어렵고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땅을 선택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던 흐름대로라면 셋 중에 하나를 고를 거라고 예상하시겠죠. 하지만 입지와 접근성만 잘 살리면 세 곳 모두 펜션을 짓기엔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펜션 부지를 찾는 사람들은 내가 딛고선 자리부터 바라봅니다. 땅이 생긴 모양이나 주변 경치를 둘러보기 위해 두리번거린다는 얘기죠. 물론 건물을 짓기에 좋은 모양과 빼어난 풍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 지어질 건물이 단독주택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할 펜션이라면 무엇보다도 내가 만들 펜션에 맞는 상권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은 목 좋은 자리부터 찾죠. 오가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 가게로 손님이 몰릴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펜션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상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손님이 많은 자리라는 개념은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업종에서나 통하는 개념이죠. 쿠팡이나 야놀자 같은 온라인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통적인 자영업과는 사뭇 다르죠. 그렇다면 펜션은 어떨까요? 숙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식당이나 편의점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펜션을 소개하고 예약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쿠팡이나 야놀자와 닮은 꼴이죠. 여담이지만 펜션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에 갈 때마다 이웃끼리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같은 동네라는 이유로 옆집을 경쟁자라고 의식해 서로 다투는 일이 잦지만 정작 펜션을 찾는 손님들은 우리 집과 옆집이 한 동네에 있다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홈페이지로 예약하고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도착한 다음에야 한 동네였다는 걸 겨우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접근성이죠. 우리 펜션과 손님들 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접근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자녀들이나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니는 손님들은 물리적인 거리가 예약의 중요한 기준이 되죠. 커플이나 가족들은 심리적인 접근성을 높게 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예약을 꺼리죠. 가격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할 얘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차차 알아보기로 하죠. 어쨌든 땅을 고를 땐 입지와 접근성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세 곳의 땅 모두가 펜션을 짓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얘기한 건 뭘까요? 각각의 땅에 어울리는 펜션을 지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앞으로 돌려 세 곳의 땅이 가진 입지와 접근성에 대해 알아보죠. 동해안 바닷가의 A부지는 한마디로 풀빌라에 어울리는 입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죠. 땅값도 비싸지만 비슷한 위치에 자리한 주변의 풀빌라와 제대로 경쟁하려면 건축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이런 단점은 특별한 영업 전략으로 극복할 수 있죠. 해안가 지역에서 흔히 보는 풀빌라보다는 커플 위주의 감성수소 컨셉으로 만들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규모를 줄이면 전체 투자 비용 중에 땅값이 차지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 말 그대로 일거양득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권하면 펄쩍 뛰는 분도 계십니다. 비싸게 주고 산 땅에 고작 객실 한두 개만 만들라는 소리냐며 화를 내시죠. 하지만 오해입니다. 건폐율이 40%라 바닥 면적 기준으로 80평까지 지을 수 있어서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죠. 물론 용적률을 고려하면 대략 3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면 다른 펜션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쟁력이 떨어지죠. 수영장이 딸린 호텔방 같은 풀빌라 객실은 너무 흔합니다. 기존의 풀빌라들과 다르지 않다면 굳이 값비싼 땅을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저라면 80평 전체를 건물로 채우진 않을 겁니다. 20평 남지당 객실 2~3개를 만들고 나머지는 객실 전용 공간으로 꾸며 건축 비용을 더욱 낮추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다룰 펜션의 건축과 인테리어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대강의 컨셉만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적 결론이 간단한 동해안 땅과는 달리 관광지 인근에 자리한 야산은 훨씬 복잡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거 없다고 우리의 예상과 달리 관광지 주변의 펜션들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 관광객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되죠. 믿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죠. 경주시에 등록된 농어촌 민박 숫자가 2,500개쯤 됩니다. 전남 지역 전체 숫자의 3분의 2가 넘는 숫자죠. 펜션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콘도미니엄도 즐비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익형으로 운영되는 펜션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한 필요는 없죠. 다른 지역보다 목 좋은 곳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대신 기존의 펜션들보다 접근성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문제죠. 과시욕 넘치는 미혼의 커플이 풀빌라를 주로 찾는다면 관광지 주변의 펜션은 가족들이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인근 야산인 B 부지는 젊은 부부나 4인 가족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가족 펜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면밀한 시장 조사를 통해 같은 지역의 펜션들이 비슷한 크기의 객실을 얼마에 파는지도 미리 알아보았죠. 시설이나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굳이 인테리어에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동해안 A부지와 마찬가지로 독채 구조가 가장 좋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더군요. 보전관리지역이라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구조로 설계해 최대한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얼핏 감이 오지 않으시죠? 하지만 다음 편에서 설명할 고객층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이유로 이런 펜션을 만들기로 결심했는지 금세 알게 되실 겁니다. 멋진 경치도 아니고 유명한 관광 명소도 없는 대전 인근의 농지인 C 부지는 어떨까요? 과연 쓸모가 있을까요? 얼핏 아무런 장점이 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상권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최적의 장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 대전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우리처럼 사방팔방 고속도로로 이어진 나라는 무척 드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을 기점으로 목포나 부산도 하루면 다녀올 수 있죠. 심지어 교통의 중심인 대전은 물리적인 접근성 면에서는 가히 최고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바닷가 땅이나 유명 관광지처럼 펜션을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기 많은 키즈나 애견 펜션이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애견이나 키즈 펜션을 찾는 손님들은 풀빌라나 유명 관광지로 몰리는 사람들과는 이용 목적이 아예 다릅니다. 일단 강아지나 어린 자녀를 데리고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하긴 버겁습니다. 노키즈존이나 애완견 출입을 금하는 식당들이 많아서 밖에서 끼니를 챙기기도 힘들죠. 그래서 말 그대로 펜션에 콕 박혀서 오붓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서울이나 대전, 광주 같은 대도시 인근 지역이 애견이나 키즈 펜션을 차리기엔 안성맞춤이죠. 애완견이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멋진 풍광이나 관광 명소보다는 일단 집에서 가깝고 남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가장 큰 점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대전 인근의 800평 농지는 최적의 입주로 볼 수 있죠. 농지만 아니라면 키즈 펜션도 괜찮지만 아쉽게도 농어촌 민박밖에는 지을 수 없어서 애견 펜션을 택했습니다. 농림지역이라 일반적인 농어촌 민박보다도 규모가 작지만 대신 800평의 넓은 땅을 애완견을 위해 아낌없이 쓸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죠.
15평에서 20평 남짓한 독채 구조의 객실에 100평 넘는 애견 전용 놀이터를 마련해주면 거의 날마다 모든 방을 팔 수 있는 애견 전문 펜션을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죠. 그렇다면 동해안 바닷가나 유명 관광지 인근 야산에 애견 펜션을 만들면 어떨까요? 지역 상권의 특성상 애견이나 키즈 펜션이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키즈 펜션과 애견 펜션을 해마다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바닷가나 유명 관광지보다는 대도시 인근에 자리한 곳들의 매출이 월등하더군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완견이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는 손님들은 사람이 붐비는 곳보다 조용한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내가 가진 땅이 아쉽다고 여기는 분도 계시고 턱없이 비싼 가격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되돌아서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땅을 아쉬워하거나 남들이 가진 땅을 부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입지와 접근성을 따져 지역의 상권에 맞는 펜션을 짓는 방법도 있고 내가 만들 펜션에 어울리는 땅을 찾는 방법도 있죠. 오늘 소개한 가상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가 땅이라고 반드시 풀빌라나 감성숙소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명 관광지 주변에 풀빌라도 수두룩하죠. 다만 확률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큰 펜션의 종류를 꼽아보았을 뿐입니다. 아마 미처 풀리지 않는 궁금증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바로 이전 영상에서 펜션은 논리적인 마케팅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펜션 사업의 8가지 요소 중에 입지와 접근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펜션 사업의 나머지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오늘 얘기한 3곳의 펜션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아마 이 모든 과정을 우리 모두 꼼꼼히 짚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모든 궁금증이 풀리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펜션 사업이 성공하시길 기원하며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